예, 안녕하세요. 19회 시험 대비 인문서 강의 계속 하겠습니다. 82페이지 한 표 보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법률행위 대리죠. 자, 우리가 대리란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대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원래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계급의 하나로서 뭐 대리다, 뭐 과장이다 이런 얘기할 때 그 대리도 사실은 한자로는 똑같아요. 대리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대자가 왜 이 모양이냐? 대리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직접 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당사자가 직접 법률행위하지 못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행위를 포기하든지 그래서 손해를 그냥 배상해 주든지 아니면 손해를 그냥 감수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법률행위를 하기를 하고 그에 따른 법률 효과는 그냥 본인이 책임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대리인 거예요. 법률행위 자체를 포기한다. 직접 법률행위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포기하겠다. 그럼 뭐 그건 포기하고 끝나는 거죠. 거기에는 아무런 법률 효과 같은 게 생길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나 대신 네가 가서 법률행위 좀 해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 이게 이제 대리제도인 거죠. 그래요. 이건 대리다라고 하는데 대리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기 때문에 이걸 대리권을 수여한다라고 하는데 이 대리권을 을이 받아서 하는 법률행위를 대리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이 대리행위에 의해서 나타난 법률 효과를 대리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리의 삼면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제 편의상 이 사람을 본인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부르고요. 이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대리제도라고 하는 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상대방 내지는 제3자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법률 효과는 모두 다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를 대리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인데 의사결정, 의사표시를 다 대리인이 해요. 원래 법률행위 할 때는 당사자가 의사결정하고 의사표시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리인이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하거든요. 근데 법률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리행위 할 때는 이거는 내가 비록 왔지만 갑을 위해서 법률행위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걸 표시해 줘야 돼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명이라고 하는 건 이름을 밝힌다.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 것을 밝힌다라고 합니다. 이 현명인데 이 현명도 분류식 행위예요. 특별한 형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분류식이다 보니까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이게 가장 좋죠. 그런데 갑의 이름만 써도 이 법률 효과는 갑에게 귀속돼야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리고 을 이름만 썼답니다. 을 이름만 쓴 경우에는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한 행위입니다 라고 표시한 것이지 갑을 위한 행위입니다 라고 표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대리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는 현명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는 또 있습니다. 그 예외 자꾸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이건 이제 예외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원칙 정도만 보시자고요. 그래서 갑을 대신해서 의뢰했습니다. 갑을 위해서 법률행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한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다 귀속이 된다. 즉 본인이 다 책임을 진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로 가면요. 대리행위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대리의 삼면관계 이렇게 있는데 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 이것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 본 수업할 때 한 번은 건드리고 갈 건데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나올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시험에 나올 거 위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리의 삼면관계는 지금 면이 몇 개예요? 3개잖아요. 하나, 둘, 3개. 이렇게 3개가 있어서 삼면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고요. 대리의 허용 범위, 그럼 모든 법률행위를 다 대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가장 비근한, 쉽게 예를 들면 갑이 암만 바빠도 결혼식 하면서 야 친구야 네가 나 대신 가서 내 마누라하고 결혼식 좀 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라.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법률행위가 다 대리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요, 법률행위 중에서 불법행위는 대리가 불가능합니다. 또 사실행위가 있어요. 사실행위.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고 우리 대리행위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다가 대리행위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지갑을 주셨다. 지갑 안에 돈이 많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서 갖다 줘야 된다. 그러면 조금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자기가 갖겠다. 그러면 자기가 갖겠다. 만약에 사실행위도 대리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지가 가질 게 아니고 누가 갖다 줘야 되죠? 갑 갖다 줘야죠.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사실행위도 대리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신분행위예요. 가족법상 법률행위 대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리가 허용되는 영역을 공부할 게 아니라 대리가 불가능한 영역은 불사신이다 그래요. 불사신은 초능력자예요. 대리인 필요 없습니다. 뭐든지 혼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를 보지 마시고 허용되지 않는 범위 이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불사신에는 대리가 없다. 그 다음에 대리의 종류겠죠. 대리의 종류는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대리권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면 이걸 법정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법정대리는 얘가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으로 제한능력자를 도와줄 수 있는 지위 자격을 갖춘 자에게 대리권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이 미성년자라고 보면은 친권자가 되겠죠. 그래요. 자, 이게 이제 법정대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도 아닌데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직접 법률행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똑똑한 놈 한 사람 내세워서 자기 대신 법률행위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임의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가 대리행위 할 당시에 대리권이 있었으면 이건 유권대리인 거예요. 대리권이 있었기 때문에 유권대리고요. 대리권도 없이 대리행위했다. 그럼 이걸 무권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권대리는 유권자를 빼고 그냥 무조건 대리다. 그럼 이게 유권대리 얘기하는 거고요. 무권대리는 정확히 대리권도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다라고 해서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대리를 능동대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방의 의사도 수령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거를 수동대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동은 스스로 가서 하는 거고 수동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서 의사표시할 때 갑을 위해서 받아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 소유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래요? 라고 여기다가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병이 살게요 라고 하는 건 갑한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을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물건 내가 살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능동대리, 수동대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대리권이라고 하는 거 지금 보는 건데요. 대리권은 발생 원인에 따라서 법정대리, 임의대리 나누어지는데 이 법정대리 같은 경우는 법률 규정에 딱 정해져 있고 이거는 강행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되고 문제가 되는 건 이 임의대리인 거예요. 임의대리는 갑이 을한테 야, 너 나 대신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하는 행위, 그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권행위는 갑이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 그러니까 이거는 받을 수가 아니라 줄 수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을 한다. 이게 이제 임의대리인데, 그러면 수권행위 할 때 갑이 지나가는 을한테 너 어디가 나 대신 일 좀 해. 그럼 을이 행여나 하겠죠. 네가 누군데? 그러면서 인상 쓰고 싸우려고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수권행위 하기 전에 둘 사이에 먼저 내부적인 기초관계, 원인된 법률관계가 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야, 너 우리 회사에 들어와. 그래서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그리고 나 대신 일 좀 해라 라고 수권행위를 하는 거죠. 이게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수권행위라고 하는 건 원인된 법률관계와 독립된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자, 그러면 대리인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럼 대리권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 같으면은 이것도 또 신경 쓸 게 없는 게 법률 규정에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얼만큼 된다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임의대리 같으면은 임의대리는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대리권의 범위 같은 경우는 수권행위를 해석해 보면은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적용이 된다.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확정이 된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갑이라고 치고 누구에겐가 일을 하나 맡깁니다. 그들한테 가서 야, 광주에 있는 내 땅 있지? 그거 좀 팔아와. 그러면 의뢰 대리권의 범위는 광주에 있는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매각의 대리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내 아파트 팔아와.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 할 수 있죠. 광주에 있는 땅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네가 다 팔아라. 그럼 그 사람의 대리권의 범위는 이렇게 갑이 을에게 수권행위 하면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권행위를 하면서 갑이 명확하게 야, 서울에 있는 아파트, 광주에 있는 땅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야, 잘 좀 해봐. 너한테 대리권 줄 테니까 어떻게 해봐? 잘 좀 해봐. 이런 얘기 했대요. 잘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잘 좀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지 맘대로 이것저것 했다가 잘못하면 둘 사이에 분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수동 대리권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가진 자는 상대방에게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는 거죠.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수동 대리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이 있답니다. 성립시킬 대리권에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이 포함되느냐? 이 소멸시킬 대리권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소멸시킬 대리권은 포함되지가 않는다. 그러면 요걸 통해서도 대리권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 제118조에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은 관리행위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행위는 어떻게 하는 행위예요? 보이게, 잘 보이게, 투명하게죠? 그래서 잘 보이게, 투명하게 잘 관리해라. 그래서 보존행위와 이용행위와 계량행위 정도만 할 수 있다. 보존, 이용, 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존, 이용, 계량행위.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하고 이용, 계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나눠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보존행위는 무제한 그리고 이용, 계량행위 정도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이거보다는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수동 대리권이 있다고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거기요, 임의 대리권의 범위다. 수권행위로 정한 범위인데 수권행위로 범위를 정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보존, 이용, 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 요것 가필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수동 대리권이 있고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소멸시킬 대리권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도, 요 정도 하나 가미해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제한입니다. 여기는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은 이런 행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대리인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느냐?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대리인도 일부 행위는 제한이 된다. 그 일부 행위 제한이 된다는 얘기는 자기 계약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기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갑이 어떤 사람하고 법률행위 하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줬더니 을이 상대방을 선택하는데 지를 상대방으로 선택한 거죠. 이거는 을이 혼자 계약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 갑을 대신해서 을이 계약서 씁니다. 매수인 을입니다. 그럼 혼자 의사결정, 가격 협의 다 하는 거죠. 이거 자기 계약입니다. 자기 계약이 허용이 되면은 을이 갑의 재산을 이용해서 자기가 폭리를 취하는 나쁜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쌍방대리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쌍방대리는 좀 애매한데 기본 원칙상 쌍방대리는 금지한데도 개별 법률에 의해서 또 허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요. 갑의 대리인이 을입니다. 병의 대리인도 을이고요. 갑의 대리인도 을이고 병의 대리인도 을이다. 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을이 갑을 위해서, 갑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면 병에겐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을이 병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게 되면 갑에게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갑에게는 이익이 되고 병에게는 손해가 생기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행위는 배임 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금지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본인의 뭐가 있대요? 허락이 있다든지 본인의 허락이 있다든지 단순한 채무의 이행 정도는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채무 이행도 변제기 도래한 채무 변제, 뭐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는 채무 변제,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뭐가 있을 때 허락이 있을 때 단순한 채무 이행 요 정도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지만 할 수 있다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게 공동대리인 거예요. 이 공동이란 말을 쓰려면 한 사람이 아니고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갑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는데 대리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B하고 B하고 을이 다 대리인으로 선임이 됐다. 그래도 이런 경우에도 각자 단독 대리가 원칙입니다. 각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 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이게. 근데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려면 법률 규정에 공동으로만 대리하라고 해놨다든지 아니면 수권행위 하면서 임의대리 같은 경우에는 수권행위 속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수권행위 하면서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정해놓은 경우야. 그러니까 갑이 A, B, 을 얘들한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야, 세 명이 힘 합쳐서 공동으로 대리해라 라고 정해놨을 때 그때는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 이 공동의 의미는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한다는 얘기는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했으면 표시는 혼자 가서 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능동대리, 즉 의사결정에서 가서 전달하는 능동대리는 반드시 공동으로 하지만 수동대리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하는 수동대리는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게 대리권의 제한이 공동대리죠. 공동대리는 원칙이 각자고 예외적으로 공동대리다. 그 기억에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공동은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한다. 또 니은의 수동대리는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금지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단순한 채무이행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의 남용입니다. 대리권의 남용은 배임적 대리행위를 대리권의 남용이다. 이 배임적 대리행위는 107조 1항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07조 1항 지금 다시 하려고 그러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길어집니다. 물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지나가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머릿속에 안 남아있는 분은 다음 과정에 해야 하지 지금 이것까지 또 다 알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7조가 뭔지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관계없습니다. 얘한테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죠?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인데 가서 대리행위를 합니다. 대리행위 할 때는 나는 갑을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을 대신해서 을이 법률행위 합니다. 라고 표시를 해야죠. 현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을이 진짜 이 법률행위를 통해서 생긴 이익을 갑을 갖다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는 이렇게 했으면서 진정한 의사는 갑소유 부동산을 얼른 내가 팔아서 여기서 나오는 매매대금 가지고 얘는 뭐 하려고 그러냐면 횡령하려고 했던 거예요. 의사는 횡령해서 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던 의사가 있었던 거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니까 이 효력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뭐죠? 갑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죠. 표시한 대로 책임을 지는데 다만 상대방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땐 이 법률행위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이때는 갑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107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실을 표의자가 알고 한 것이라도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상대방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효과는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 이런 정도 그냥 아시면 거긴 충분합니다. 이건 이제 자동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대리권의 소멸이죠. 대리권의 소멸은 법정 대리권과 임의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이 뭐냐. 자,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 의견의 개시, 파산인데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그냥 한꺼번에 우리 암기 이건 이제 한 문제 나올 때가 또 되기도 됐어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가 되기도 됐으니까 한꺼번에 지금 그냥 암기해 버리시자고요. 그래서 사, 성, 파, 사, 원, 수 하는데 원래 여기 이제 파자 하나 더 들어가면 좋아요. 여기 이렇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 전에는 이게 이제 다수설이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집어넣는데 요즘에는 하도 이거 갖고도 또 이렇게 장난을 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빼버리고요. 사성파는 세 글자 파니까 이건 대리인 파예요. 사파 할 때 이 파는 본인 파죠. 그래요. 그래서 파는 이거 빼는 게 좋은데 어쨌든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의견의 개시, 대리인의 파산 세 글자 파 맞죠? 본인 파 두 글자 파니까 본인의 사망, 본인의 파산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는 건데 암기하기 쉬우라고 꺼내놓은 거니까 암기되고 나면 그냥 지워버리세요. 사성파, 사원수 하든지 아니면 사성파, 사파원수. 이 원은 뭐예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예요. 원인된 법률관계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기 전에 너 우리 회사 와서 일을 해라 라고 해서 고용을 했으면 그 고용관계가 원인된 법률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권행위의 철회다라고 하는 건 고용을 했고 나 대신 가서 대리행위 좀 해라라고 수권행위 했는데 얘가 일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갑이 야 너 내근하지 나가서 계약하는 활동을 하지 마라 라고 수권행위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대리권의 소멸 사유인데 여기까지 딱 나누면 요거는 법정 대리의 소멸 사유예요. 동시에 임의 대리의 소멸 사유다.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는 모든 대리권의 소멸 사유다. 그래서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는 요거는 임의 대리의 소멸 사유다. 임의 대리 특유의 소멸 사유는 요거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리권의 소멸도 요거 가지고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대리행위죠. 대리행위. 이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를 대리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예요. 대리인이 어떻게 하는 법률행위일까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갑을 위해서 하는 법률행위다. 이걸 대리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을이 하는 모든 법률행위가 다 갑을 위한 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도 있고 갑을 위해서 하는 행위도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를 특별히 구분할 것이 아니라 갑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명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현명을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현명은 분류식 행위다. 분류식 행위로서 현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갑을 대신해서 을이 갑 이렇게 하는 현명도 있는데 이거 자체는 원칙적으로 현명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이건 원칙적으로 현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현명이다. 여기서 현명은 대리의사의 표시로서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본인을 위한다의 의미는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가 본인을 얘기하는 것이지 본인을 이익을 위해서는 아니다. 그럼 대리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은 본인이 가져가요. 하지만 대리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대요. 그럼 손해도 본인에게 다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이라고 하는 건 이익뿐만 아니라 손해도,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익과 손해가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는 얘기는 법률 효과가 모두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분류식 행위다. 분류식 행위라는 얘기는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다 가능하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만으로도 가능하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현명하지 않은 행위다라고 하는 건 이거잖아요. 을이 법률행위 하면서 지 이름만 쓴 거죠. 이거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고 하는 예외는 보지 말자고 아까도 얘기를 했죠. 현명주의 예외인데 상행위 있죠. 상거래하는 상행위는 현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대리행위 하자예요. 이 대리행위 할 때 하자가 생길 수 있는데 하자는 뭐냐? 하자는
의사의 흠결이 있었다.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의사의 흠결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사기나 또는 강박을 당해서 의사 표시했다. 이것도 흠결이 있는 의사 표시죠. 또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악이에요. 알 수 있었다. 그럼 뭐죠? 과실이죠. 이걸로 인해서 법률행위가 영향을 받을 때, 즉 법률효과가 영향을 받을 때 누굴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대리행위는 의사결정, 대리인이 직접 한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대리인이 가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대리인이 직접 의사결정합니다. 그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든지 사기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악이나 또는 과실이 있어서 의사표시했다. 그럼 이건 다 대리인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대리인이 사기당했으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을 테고 대리인이 강박을 당했으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을 테고 대리인이 착오를 일으켰으면 잘못된 표시를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을 한다. 표준이 대리인인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가갖고 이 물건 좀 사와. 물건 콕 찍어서 요거 좀 사와 라고 요거를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이상 사지 마라고 특별히 지시까지 해버려요. 그래서 특정한 법률행위 위임하면서 본인의 지시에 의해서 대리인이 법률행위했대요. 그럼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누가 한 거야? 본인이 했고 대리인은 본인이 시킨 대로 가서 전달만 한 거잖아요. 그럼 의사결정하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 그러면 다 그거 본인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겠죠. 그래서 그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래서 특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본인의 지시에 쫓아 이 말이 나오면 이거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판단 기준의 116조 1항은 대리인을 표준한다. 116조 2항은 특정한 법률행위 위임함에 있어서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라고 하는 지시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그 다음에요. 대리인의 능력, 그래요. 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 앞에서 배웠잖아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이유는 제한 능력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전부 본인에게 귀속이 되지 대리인에게 귀속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익이 생겨도 본인의 이익이고 손해가 생겨도 본인의 손해거든요. 대리인이 제한 능력 상태에서 대리행위 한 경우에도 그 효과는 모두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리행위 자체를 행위 능력자인 경우에도 대리행위 자체를 제한 능력자인 경우죠. 자꾸만 헷갈렸네요. 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도 있고 제한 능력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제한 능력자가 아닌 경우는 완전한 법률행위 할 수 있는 자인데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인데 단 하나 대리행위만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이유는 제한 능력자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 법률행위했으면 이로 인해서 손해가 생겨도 다 누구 손해요? 본인의 손해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리 효과는 모두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이거 하고 그 복대리가 나오죠. 복대리는 대리권이 중복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의 복대리인 거예요. 복 있는 대리가 아니고요. 중복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의 복대리다.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해서 을이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 합니다. 물론 대리권 수여는 법률 규정에 의할 수도 있고 수권행위에 의할 수도 있어요. 대리권이 수여돼서 법률행위를 하는데 을이 너무 바빠요. 얘하고 법률행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을이 새로운 대리인을 하나 또 선임을 합니다. A라고 선임을 하는데 을이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갑을 위해서 법률행위 하라고 선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의 대리권과 A의 대리권이 중복이 된다라고 해서 이걸 복대리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복됐다라고 하는 의미의 복대리인이다. 이렇게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 자, 을이 복대리인 선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이름으로 선임해요.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라고 선임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만약에 을이 병하고 법률행위 할 때는 갑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해야 돼요. 현명해야 되잖아요. 현명을 한다는 얘기는 갑의 이름을 밝힌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현명할 필요가 없대요. 현명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현명을 해야 대리행위지 이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현명하지 않으니까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임된 대리인은요.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법정 대리인이 선임하는 경우에도 을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A를 선임하는 것이고 임의 대리인 을이 선임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선임하는 거기 때문에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여기 정도 이렇게 보세요. 임의 대리인 정도. 그런데 혹시 얘가 임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야 병하고 가서 법률행위 좀 해라 라고 대리권을 수여한 배경을 보면 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을이 바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A를 선임해버린다. 그러면 갑은 A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해버리니까. 그럼 결국은 갑의 재산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면서도 갑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법률행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을이 임의 대리인 같으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만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을이 법정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갑이 미성년자, 어린아이다 그런 얘기예요. 5살 먹은 아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5살 먹은 아이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또 다른 복대리인 선임하면서 즉 변호사 하나 선임하면서 굳이 5살 먹은 아들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복임권의 범위가 다르고 또 그에 대한 책임도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선임된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냐? 본인의 대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대리인도 상대방하고 법률행위 할 때는 본인을 직접 대리합니다. 그래서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고 을을 대신해서 A가 왔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갑을 직접 대리합니다. 그래서 갑의 대리인 A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기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과 A 사이에도 대리관계가 직접 형성되는 거예요. 이걸 복대리의 삼명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대리권의 소멸인데 복대리권의 소멸도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과 똑같습니다.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과 똑같은데 다만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기에 부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복대리권의 소멸이요.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니까 사성파 사원수 이거에 의해서 소멸하죠. 또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같이 소멸한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 앞에서 봤던 요게 대리권의 소멸 사유잖아요. 여기 임의 대리, 여기도 임의 대리가 다 있죠.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성파 사원수 이게 대리권의 소멸 사유고 다만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자이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하게 된다.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복대리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기시면 이제 무권대리가 나옵니다. 무권대리는 지금까지는 대리권이 있는 자가 법률행위 했을 때 이건 이제 유권대리로서 배웠고 무권대리는 대리권도 없는 자가 법률행위 했을 때 그때가 이제 무권대리예요. 요건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지금은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개념 정도만 이렇게 단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여기 무권대리는 대리권도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다. 통상적으로 대리권도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다. 그러면 사기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와가지고 뭐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라고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 또는 병소유 부동산을 갑이 사기로 하는 뭐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도 가능한 겁니다. 갑의 물건을 너에게 증여하겠다 뭐 이런 거 있었죠. 단독행위 이것도 가능하다. 증여는 물론 계약이겠죠. 갑의 채권을 면제해 주겠다. 을이 와서 그러는 거죠.
병, 너 갑한테 줄 돈 있지? 그거 면제, 의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리권도 없이. 그럼 이제 이거는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이거죠. 이거. 그래요. 대리권도 없는 자가 가서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했다. 무권 대리입니다. 이런 일이 쉽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상대방 병 입장에서 봤을 때 병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 의리 대리인으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외형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 병은 선이면서 동시에 무과실이다. 이럴 때요. 이럴 때는 외형을 갖추고 선이 무과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외형을 갖추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대리권도 전혀 없는 자가 어떻게 갑의 대리인인 것처럼 외형을 갖추고 있냐고요.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사기를 쳤든지 아니면 갑이 원인을 제공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사기를 쳤다라고 하면 이건 형사 문제니까 민사에서 다룰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도 원인을 누가 제공하고 있느냐.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 본인이 했다. 이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유형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여기는 그냥 이걸 표현대리라고 얘기를 해요. 표현대리. 이 표현할 때 이 표현은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 표현이 아니고 표견이요. 겉으로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로 표견이라고 해야 맞는데 이게 이제 한글로 바뀌면서 표현으로 이제 거의 다 바뀌었어요. 이 본인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유형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125조하고 126조하고 129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걸 표현대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협의다라고 하는 건 왜 협의라고 얘기하느냐. 자, 전체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 싹 빼고 나면 그러면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걸 협의의 무권대리다라고 얘기하고요.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근데 대리권이 없는 자하고 대리행위를 하게 됐다. 이건 뭐가 돼야 돼요? 무효가 돼야 되겠죠.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로 바꿀 수 있는 무효다라고 해서 이걸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권대리다라고 해서요.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그래서 계약의 무권대리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책임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여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암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유동적 무효라고 하면은 나중에 유효로 바뀔 수도 있고 무효로 확정될 수도 있다. 즉 법률 관계가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양 당사자는 서로 법률 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에게 야, 대리권도 없는 자가 나하고 네 대리인이라고 법률 얘기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유효로 할래 말래? 최고할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뭐합니까? 철회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은 자기한테 유리하면 얼른 추인할 테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추인을 거절해버릴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무권대리의 효과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서 가지고 하고요. 이런 정도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현대리가 나올 거예요. 표현대리도 일종의 무권대리다라고 하는 거하고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하고 차이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 협의의 무권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협의의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라고 했는데 그럼 표현대리는 그래요. 표현대리는 선의 무과실에 병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대리는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어요. 표현대리의 성립은 상대방만이 주장을 한다. 본인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고 무권대리인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또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만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제도가 표현대리 제도다. 전적으로 책임진다의 의미는요.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 같은 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상계는 인정되지 않고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라고 하더라도 표현대리 자체는 무권대리인 것이지 유권대리가 아니라, 그래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표현대리는 이 정도예요. 그래서 공통점 있잖아요. 거기 90페이지에 공통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그에 대해서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또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정도 3개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이번 과정에서는 이제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죠. 자, 법률행위 무효는 뭐고 취소는 뭐냐, 이런 정도 우리 뭐 공부하시면 돼요. 너무 깊이 세부적인 거 들어가면은 지금은 우리 공부가 조금 밑에서 이렇게 바닥을 닦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걸 공부하는구나 라고 하는 일종의 맛배기죠. 일종의 맛배기니까 너무 깊이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맛배기만 집어넣으면 책이 이상해질까봐, 너무 조잡해질까봐 내용을 좀 넣어놓긴 했어요. 실제 제 속마음 같았으면 다 빼고 싶었는데 그럼 책이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그냥 집어넣는 건데, 먼저 법률행위 무효다 취소다 라고 하는 건 무효는 뭐고 취소는 뭐냐라고 하는 정도. 무효고 취소고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해 있어야 돼요. 성립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됐으면 이건 무효예요. 근데 성립한 법률행위가 성립한 상태에서 효력이 발생하다가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로 되돌아가서 효력이 없어져 버린다. 무효가 돼 버린다. 이걸 취소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이 둘 다 절대적 취소가 있고 상대적 취소가 있고요.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 여기는 상대적 무효. 여기는 절대적 취소. 여기는 상대적 취소.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무효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느냐, 언제나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효과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언제나 주장할 수 있는 게 무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3자가 있을 때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는 경우도 있고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 말의 의미는 갑하고 을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어떤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당사자 사이에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이 계약이 취소가 됐다. 그럼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 취소 효과가 발생하죠. 그런데 병하고 을이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병은 이게 무효 또는 취소가 될 거라는 걸 몰랐다. 그러면 얘가 선이잖아요. 선의의 제3자가 이미 권리 취득하고 난 다음에 무효 취소가 돼버렸다. 물론 이제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니까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도 무효였겠죠. 하지만 나중에 밝혀졌다, 그런 얘기죠. 이랬을 때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밝혀졌다. 그럼 제3자의 권리가 보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무효가 절대적 무효 내지는 절대적 취소다. 그러면 제3자,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무조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효나 취소 사유가 상대적 무효 내지는 상대적 취소다. 그럼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엔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죠. 이게 절대적,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다. 이것도 이제 여기까지만 절대적과 상대적. 이건 절대적 무효는 그럼 뭐예요? 제3자 선악 불문하고 무조건 무효가 됐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됐으니까, 이 법률행위 취소됐으니까 너 그냥 찍소리 말고 나가. 나 선인데요. 그래도 나가. 라고 할 수 있는 게 절대적 무효 내지는
상대적 무효 내지는 상대적 취소다. 자, 종류는 지금 암기하지 마세요. 제가 암기시켜 드릴 거예요. 강의원 확 103, 104 이래가지고 암기시켜 드릴 거니까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무효의 종류도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판례이론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판례이론을 지금 공부할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자, 그리고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그 다음에 일부 무효의 법리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93페이지요. 무효행위 추인인데 갑하고 을이 한 법률행위가 무효랍니다.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럼 둘이 한 법률행위가 무효란 얘기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근데 어느 날 무효행위를 추인하고 있대요. 추인한다고 해서 이게 유효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추인하게 되면 이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것이 된다. 이거 뉴자인데 N자가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것이 된다의 의미는 비소급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게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그럼 추인하려면 무효행위를 한 당사자가 무효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된다. 추인의 효과 원칙적으로 비소급이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것이 된다. 자, 뭐 예외 자꾸만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 무효의 법리다라고 하는데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그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필지 내에 두 동의 건물이 있는 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부동산이 멸실돼 버리고 없어졌다 그런 얘기죠. 처음부터 없었는데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대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일부만 무효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 전부 무효로 해야 된다. 다만 이 부분이 없어도 이것만이라도 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이것만 가지고도 유효로 할 수 있다. 이걸 일부 무효의 법리다 라고 얘기하고 일부 무효의 법리는 일부 취소와 일부 불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전환이 또 나오죠. 무효행위 전환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개념만 잘 정리할게요.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A라고 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A라고 했대요. 법률행위를. 그런데 이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률행위 내부에 보니까 B라고 하는 행위의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는 A라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B로 표시했으면 유효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도 이게 무효가 될 줄 알았다라고 하면 B로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이 될 때 표시는 그냥 A로 돼 있지만 효과는 B의 효과를 부여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이어야 한다. 이 법률행위는 무효이어야 하고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즉 유효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이런 거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전환의 유형은 복잡하니까 3번에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A로서는 무효겠지만 효과는 뭘 부여해라? B의 효과를 부여해라. 그냥 놔두고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부여하자.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취소입니다. 법률행위 취소. 이 법률행위 취소는 일단은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인 거예요. 취소하게 되면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무효가 바뀐다. 그러면 취소를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취소권자만이 하는 겁니다.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데, 그럼 취소권자가 유효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냐? 무한정 영원히 할 수 있다. 그럼 사람 심심하면 한 번씩 취소할까? 그러고 얘 겁줄 수도 있죠, 상대방을. 그러니까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척 기간 내에만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척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행사하면 된다. 이 취소예요. 그리고 나머지 취소권자, 취소의 방법 이런 거 정도, 이 개념만 이렇게 아시고요. 이런 정도 하나 옆에 써놓으시고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는 정도로 할게요. 그 뒤에 이제 법정 추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나올 거고, 97페이지 보면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 나오죠. 취소권의 단기 소멸 양쪽 가로 2번에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행사해야 된다. 이걸 제척기간이다. 그래서 추, 3, 한, 10 요거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취소권의 단기 소멸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법률행위 부관에 관해서 계속 할게요. 조금 쉬겠습니다.